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2교시의 주제는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행복. 행복. 네. 행복하면 뭐 무슨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러자고 사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의 목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부터 돈이 행복을 만들 수 없다고 네가 느낀다면 너는 돈이 충분히 없어서 그런 거다. 뭐 그런 반론부터 뭐 다양한 우리의 고민의 그 끝단에는 항상 해피니스가 있는데 네. 이 행복만 30년을 연구하신 교수님이 네.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서은국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뭐 그저 뭐 충분히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행복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과에서 합니까?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라고 전해들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는 뭐 방향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복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느낌으로는 알지만 막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심리학에서는 어떤 거를 주로 행복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하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질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행복이 뭐냐는 네. 사실 그 되게 좀 뭐랄까요? 우리가 뭘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어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더 근접하다 아니다를 좀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누구의 정의가 더 맞다 네. 이것을 과학적으로 판가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무엇을 공부하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언제 행복하니 뭐 등등을 물어보면 네.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이유들을 대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공통 분모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것들을 추출해내면 크게는 이제 어떤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고 뭐 네. 기쁘다, 뭐 신난다 어쩌고 그 다음에 이런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툭 보고서 어떻게 만족스럽다라는 약간 정서와는 좀 다른 인지적인 어떤 평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후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꼭 행복이다라기보다는 행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험에 뭐랄까요 내용물이 이런 굵직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이제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행복이다라고까지는 주장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소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 언급되는 경험의 내용물들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럼 그런 것들을 오케이 재보자. 이제 재봐서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느끼느냐, 또 뭐 언제 많이 느끼느냐 등등 같은 이제 이야기들 번지다 보면 이제 끝이 없죠. 어떤 사회에서 많이 느끼고 어떤 문화에서 많이 느끼고 뭐 등등이죠. 그래서 한 30년 정도가 진행됐다 하는 얘기는 사실 그 심리학에서도 행복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되게 야, 그게 어떤 과학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니? 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였거든요. 그런데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행복을 자꾸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지? 이 문제에 매달리다가 다 포기는 했는데 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뭔가 그냥 저절로 콧노래가 나는 그런 상태가 행복이야 라고 하면 또 매우 제한적인 것 같고 행복을 다 데피니션 하기는 그래서 어려운 크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콧노래든 뭐든 간에 본인이 느끼는 좋다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플레저가 있는 경험의 총합이에요. 그게 플레저라는 게 가장 어떤 말초적인 것도 있잖아요. 배고플 때 뭐 먹을 때, 뭐 어른 몸을 녹일 때 이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그러나 인간은 이제 우리의 높은 지능 덕분에 다른 생명체는 느끼지 못하는 이런 플레저의 스펙트럼이 훨씬 크거든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들어도 행복하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무슨 뭐 음악을 들을 때도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이런 느낌을 다람쥐들은 못 느끼지만 인간은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뭐 어디에 기부를 했는데 야 일이 잘 돼갖고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생긴다. 그것도 정신적인 플레저예요. 그걸 플레저의 뭔가 고하를 막론하고 이 모든 플레저의 합 이거를 많이 자주 느끼는 사람이 사실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거의 없고 메마른 사람이 행복감이 좀 낮은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게 문화차가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뭔가 행복으로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에 자꾸 하면서 네. 그것보다는 좀 더 거창하게 야 행복이 뭔가 이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우리 애는 이 정도 되는 대학을 가야 되고 네. 이런 것이 사실 행복의 본질이 아닌데 그 박스를 가지고 행복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네. 이미 아까 얘기한 본질적인 면에서는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뭔가 모자라고 결핍이 있다는 생각에 시달려요. 아하. 이게 행복감이 낮은 사회의 특성이에요. 그게 약간 집단주의적이고 약간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평가 같은 것에 민감하게 신경을 쓰도록 훈련받은 이런 유교적인 사회. 그래서 공통적인 게 한국뿐만 아니라 네. 이런 유교적인 어떤 생각이 오래 젖어 있는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들, 싱가포르, 한국 이런 국가들이 네. 소득 대비 행복감은 낮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를 그렇죠. 우리가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상에서 이제 부닥치는 행복은 사실 일상에서의 경험의 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리스펙트하지 않고 거창한 것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창한 걸 생각해봤자 특히 인간의 경우는 행복감과 같은 건 이제 정서인데 불안, 뭐 즐거움 이런 정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자기계발서에서 조금 좀 근거 없는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이런 정서가 어떤 뭐랄까요? 우리의 높은 지능의 마치 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뭐 행복해지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생각을 바꾸면 심장이 덜 빨리 뛰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어떤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인데 감정도 본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의지나 결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덥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옷을 입고 난로를 켜야 되듯이 이런 행복감을 일으키는 어떤 본질적인 자극들을 일상에 많이 접하도록 해놔야죠. 일상을 설계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마이크를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건 뇌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가 본질적으로 정서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철학자들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직관적으로 너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체고 힐압 시대 때는 우리가 생명체이긴 하지만 점점점 더 큰 문장은 좀 다른 존재지. 예. 이런 약간 자뻑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다른 당나귀랑 인간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특성은 우리 어떤 고등한 사고. 그래서 쟤네는 밥만 먹으면 행복하지만 인간은 그걸로 부족해. 그래서 이제 행복이나 의미나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다 이제 최근에 심리학에서 이제 약간 부차적인 설명들을 다 걷어내면 결론은 요새 조금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예. 인간이 똘똘할 뿐이지 동물이야. 그래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프리미엄을 붙였던 고등한 정신적인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되게 좀 충격적이지만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연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공포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는 그 자체는 목적을 삼아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주 궁극적인 생명체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사실 크게 두 개는 생존과 재생산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재적소에서 이게 켜져야 되죠. 네. 우리가 사자가 오고 있는데 공포심이 안 느껴져. 되게 쿨해 보이지만 이런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자동차로 치면 후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뭐 불안을 느끼지 말자. 이거는 큰 그림을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떼자라고 하는 얘기 같은 것이거든요. 물론 과도하게 비현실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적재적소에서 당연히 우리 뭐 집사람의 표정이 안 좋아, 불안해. 이건 아주 적응적인 감정인데 예. 그런 감정들이 각각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교수님은 당연히 불안 내지는 초조 뭐 이런 걱정,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당연히 느끼실 텐데 여러 이유에서 그죠? 그럼요.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에 저 앞에 서 있을 때도 좀 그러셨겠죠? 조금 뭐 어색하고 느꼈겠죠. 뭐 좀 느꼈겠죠. 교수님이 왔는데 이거 뻣뻣하게 인사도 안 하고 기분 별로 안 좋은데 가버릴까? 등 여러 가지 생각. 근데 하셨을 그게 텐데. 또 있잖아요. 개인차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거를 많이 느끼는 사람, 덜 느끼는 사람, 우리가 뭐 추위도 많이 타는 사람, 그렇죠. 타는 사람이 그렇죠. 있듯이, 그렇죠. 물론 어떤 특정 극단적인 상황에서 뭐 여기 지붕이 지금 금이 간다, 다 불안을 느끼지만 미세한 것들에 대해서 막 되게 불안함을 느끼고 뭐 그냥 별거 아니야. 이게 맞아. 상당한 개인차거든요. 맞아. 그런데 뒤집어서 행복감도 그래요. 행복감도 사소함의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과 뭐 별거 아닌 거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뭔가 되게 뭐 큰 어떤 파동이 있어야지 그래서 비단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야,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상당 부분은 유전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전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행복을 결정짓는 제일 큰 요인은 우선은 유전적인 게 굉장히 커요. 그럼 사소한 거에 일상에서 자주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는 그게 그냥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해 버릴 것 같은데 그걸로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행복 느끼는 게 그런데 인생의 꼭 목표라면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말해 아주 좁은 우리의 어떤 뭐랄까 초딩스러운 관점에서는 늘 즐거움만 느끼고 싶다. 이렇지만 예. 그것에 이제 약간 모든 것은 득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쉽게 자족하는 사람은 예. 그럼 우리 뇌는 아까 뇌 얘기로 조금 돌아가면 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생긴 게 아니에요. 네. 또 우리 그건 뇌는 그렇지. 생존과 어떤 재생산에 옵티마이즈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할 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예. 무작정 느끼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자주 느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만약에 자주 느끼면 단점은 뭐냐? 네. 삶의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지. 그렇죠. 이건 발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불행하더라도 뭐 남이 잘 되면 시샘이 생기고 이게 생명체로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종의 도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늘 행복한 것도 약간 그거는 약간 이상한 거고 또 행복한다는 게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너무 당연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큰 그림을 좀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일단 재밌다. 유전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제가 뭐 판 게 아니라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심리학에 많은 뭐 우리가 뭐 키가 유전인 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뭐 우리가 요새 뭐 유전 조사해 보면 알죠. 그래서 예. 조사해 보는데 사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뭐 계속 이제 지금 발전되고 있지만 네. 아직도 되게 러프한 수준에서 큰 그림을 좀 나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쌍둥이 연구예요. 근데 쌍둥이 연구에서 특히 네. 두 종류의 쌍둥이가 있잖아요. 일란성과 이란성. 예. 그럼 그 차이는 뭐냐면 심리학자가 어떻게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건 예. 자연이 준 일종의 실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50% 정도가 겹치거든요. 일란성은 100%. 그럼 자연이 만들어낸 조건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거기다 곱하기 환경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는 간접적인 지표는 쌍둥이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입양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입양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입양이 안 돼가지고 같은 부모 밑에서 평생을 자라는 애들에 비해서 상이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뜻이죠. 그렇죠. 유전은 같고 환경만 다른. 그러니까 유전 2x2, 유전이 100% 이내에 50%, 환경이 같은 집, 다른 집, 이런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네. 심리학자가 가령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종단적으로 추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집단이 제일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그 통계적인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해봤더니 이런 것을 몇 프로 정도가 가령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하는지 보면은 연구마다 이 유전적인 어떤 수치라는 거 헤레디티 인덱스라는 약간 영어가 있는데 계산이 복잡합니다. 근데 요지는 뭐냐면 이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모델링을 했을 때 가령 예. 행복 이거를 몇 프로 정도 예측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 것 대비. 예. 그랬을 때 연구마다 상이해요. 이 인덱스는
뭐 샘플 수에 따라서 또 그 쌍둥이 그룹이 얼마나 유사하냐 등등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지만 예. 40~50% 정도의 이 variance 변산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와, 신기하네. 자, 그런데 이 40~50%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오해가 뭐냐면 이런 베스트셀러도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사실 그 잘못 해석하는 건데. 오케이, 40~50%라고 하자. 그러면 야, 나머지 40~50% 남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도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고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겠네.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우리 화이팅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 유전적인 인덱스에 대한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무슨 소리냐면 이 H라고 하는 인덱스는 쉽게 얘기하면 H equals 1-2라고 해요. 2라고 하는 것이 environment,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그거를 2라고 하는 값을 40~50%에서 나머지 50%가 남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거는 근데 편의상 2라고 갖다가 붙인 환경적인 것인데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유전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나머지 잉여 값의 모든 것의 합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경험만 대부분의 그 나머지 부분의 70~80%는 우연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서 살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이만큼이 아니라 그렇죠. 그 나머지에 내가 실제로 선택하고 뭔가를 차이를 내는 거는 아주 네, 작은 네. 부분이고 예. 이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우리 집에 갑자기 불이 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거는 내가 꼭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네. 그것 더하기 또 측정치로 예측되지 못하는 측정 오류값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수만 개의 변인의 합이 예. 나머지 2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유전은 하나 값이에요. 하나 값 대 나머지 수만 개의 합의 크기가 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 하나의 유전 값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더 쉽게 얘기하고 패싸움을 하는데 와. 일단 나머지 애들이 지금 비슷비슷해 50대 50이야. 이게 이제 얼마 싸움 잘하는 거야. 일이 얼마나 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일정 수준에 가면은 되게 허탈한 느낌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요게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 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희망 고문이죠. 그것에 감명받아가지고 가령 뭐 아침마다 손뼉을 치면 행복해진다. 1년 동안 손뼉을 치면 과연 행복해지느냐 인간이 예. 관절염만 생겨요. 그리고 행복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관절염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자괴감을 갖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하는데 큰 변화가 없을까? 그래서 큰 그림을 좀 이해하는 것 중요하고 유전이라고 하는 게 오해는 또 뭐가 유전이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또 오해예요. 뭐가 유전적인 것과 변화 여부는 다른 문제예요. 유전적인 거는 이런 거죠. 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무슨 효과를 훈련을 안 시켰는데 예. 왜 쟤는 태어나자마자 빨리 뛰고 늦게 뛰니? 그렇지. 그냥 선천적인 차이잖아요. 예. 둘 다 그런데 열심히 연습을 하면 더 빨리 떠요.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죠. 그러니까 유전적이어도 변화는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 선천적으로 무조건 빨리 뛰는 것과 그렇지 못한 차이를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유전이면 왜 행복을 느끼나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것에서도 행복을 잘 느끼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뭐 왜? 요인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또 유전 그러면 저도 뭐 유전을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또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저도 예. 이런 건 아니에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뜻이 행복한 사람은 가령 행복 DNA가 10개가 있는데 쟤는 2개밖에 없어. 저런 뜻이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감정은 내 마음 속에서 지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약간 사실은 정신병으로 했어요 지금. 예. 보이지 않는 곳에 겁먹고 이게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감정과 이것의 출발점, 도화선이 되는 거는 외적인 환경이에요.
사자 비슷한 게 나오면 약간 공포스러워. 그렇지. 내가 기다리는 친구 같은 모습이 들리면 좋고. 그렇지. 이게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깥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심리학에 약간 좀 오버했던 부분은 바깥을 다 무시하고 네. 이 안에서 뭔가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려면은 뭐예요? 마음 먹어야 마음 먹어야 된다. 근데 이게 큰 그림을 보면은 마음 먹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정서적인 시스템이 뭔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이 행복 유전자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요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가령 우리 불안은 사자를 보면 느낀다고 합시다. 예. 불안은 컵을 보고 느끼지 않아요. 예. 이렇게 다시 말하면 변별적으로 반응을 해요. 음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즐거움도 마이크를 보고 신발을 보고 즐거워하면 안 되고 바보지. 즐거움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아까 부정적인 불안이나 이런 거는 자동차 비유를 썼으니까 생존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저걸 쫓아가 도망가 이거예요. 불안과 부정적인 정서는 스톱 도망가던가 브레이크예요. 후진. 근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후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냥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어떤 썸띵이 너희들한테 필요해. 그럼 이때는 자동차로 치면 후진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간명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느끼는 쾌가 묻어있는 감정은 다 이 가속 페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 필요해. 사춘기 때 이성을 보면 불안하지만 가서 한번 손을 잡아볼까?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게 안 켜지는 애들은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게임만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재생산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 모든 거를 만사를 제치고 엄청난 흥분을 느끼거나 기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긍정적 감정의 역할인데 중요한 거는 변별적으로 썸띵에는 켜져야 되고 어떤 거는 켜지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로 이제 유전으로 돌아오면 변별적으로 켜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건 인간에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게 너무 인간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너무 진부한 얘기 같지만 최근에 심리학에서 약간 와우 하는 건 뭐냐면 야, 이 인간이 진짜 이렇게까지 그냥 사람 때문에 죽고 살아? 이게 잠깐 놀랍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명품을 왜 살까요? 자랑하려고 남한테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왜 사회 왜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할까요? 남들보다 그렇죠.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죠. 모든 게 나의 사회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싶은 욕구의 다른 표현형일 뿐이에요. 그럼.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냐? 음. 인간이 왜 우리가 지금 되게 지구에서 잘난 척하면서 지구의 정복자처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고고학적인 뭐 생물학적인 어떤 학자들의 어떤 생각이나 증거들을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서 제일 기운 센 놈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도망 다니고 사자 오면 사체나 먹고 이러던 애들이 갑자기 슈퍼맨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슈퍼맨이 됐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는데 제일 강력한 설명은 뭐냐면 인간의 지구 정복은 한마디로 사회적인 정복이었다. 그게 뭐냐면 약간 이런 유레카가 왔다는 거죠. 야, 나 혼자는 저 맘모스를 못 잡는데 왜 혼자 잡지? 야, 우리 12명이서 잡자. 잡을 수 있어. 그런 다음에 고기를 나누자. 이거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타인을 서로 일종의 도구화하는 거죠. 나의 도구와. 그렇지. 서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맘모스도 잡고 사자가 와도 우리 같이 돌 던져. 저는 못 와. 막강해지죠. 그래서 지구를 정복했다라는 게 하버드 윌슨 교수뿐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결론이 꽝꽝 났어요. 그래. 그거 말고는 또 다른 설명도 없죠. 자, 그런데 이게 문장이 안 끝난 게 그러면 인간이 하염없이 다시 나약한 존재로 추락을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이 문장을 거꾸로 돌리는 그렇지. 거예요. 협업이 안 되는 안 경우. 될 때. 그렇지. 혹은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그건 고립될 뭐죠? 때. 그렇죠. 왕따. 고립과 왕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24시간 꿈꾸면서도 제일 겁내하는 거는 왕따예요. 왕따던 덜 극단적으로 내가 무시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 약간 주목을 받지? 이게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뇌라는 기계가 작동하는 제일 큰 포인트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찾고 있는데 이 전구는 좋다라는 전구는 예. 호모사피엔스의 전구가 찾고 있는 거는 아직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관계가 끊어져 나가면 이거는 늘 죽음의 전조고국이었어요 옛날에. 내가 나가면 그룹에서 나가면 첫 번째 사자모기가 되고 더 중요한 문제는 홀로가 되면 옛날에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짝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홀로족들의 DNA는 지금 다 아프리카에 묻혀 있어요. 지금 지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슈퍼 소셜한 사람만 걸어다녀요. 그래서 이 전구는 계속 찾죠. 그런데 이게 DNA랑 왜 연관이 있냐면 이런 거죠. 이 전구는 그냥 눈 감고 켜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썸띵을 부닥칠 때 자꾸 이렇게 성냥불 켜듯이 켜진다는 거예요. 근데 뇌가 필요로 찾는 거는 생존 필수품. 그거는 우리에게 사람. 자, 그런데 이게 개인차가 있어요. 사람별로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 좀 피곤해하고 예. 어떤 사람은 되게 막 맨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죠. 어떤 특징이 생각나세요? 두 사람의 특징의 차이? 아, 어떤 성격 같은 게 생각나세요? 사람 만나고 안 만나고. 뭐 외향적, 내성적. 맞습니다. 그래서 외향성이 제일 커요. 행복과의 관련성. 근데 외향성은 상당 부분 유전적인 거예요. 그럼 외향적인 사람이 더 자주 행복해요, 많이? 많이. 압도적으로. 그래서 일상에서도 우리가 쟤는 내 친구 중에 왜 행복하지? 뭐 사업이 이렇게 자꾸 속지만 그냥 간명하게 생각하면 외향적인 친척, 친구들이 해피하고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이 약간 덜 해피해요. 그런데 덜 해피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호모사피엔스 중에 불행한 호모사피엔스는 거의 다 죽었어요. 약간 해피한 사람들만 이 진화의 여과망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도 이미 충분히 해피해요. 근데 약간 이 행복 마케팅 쓸데없는 것들이 쓸데없는 얘기들이 뭔가 조금 우울한 날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선전하고 하는 거는 상업적인 얘기지. 그렇게 자주 많이 행복할 필요 없다. 전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개인차가 있는 거는 수백 편의 논문에서 가장 큰 예측력이 있는 변이는 외향성이 나오는데 그게 외향성이 약간 유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있어서. 유전자까지 얘기가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측정할 때 학문적으로 측정할 때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을 그럼 하루를 쭉 보면서 얘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뭘로 측정해요? 혈액 검사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고? 아니죠. 혈액 검사가 되게 팬시하잖아요. 이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 뇌 찍어대면 뭐 피 뽑으면 더 훌륭한 검사지인 것 같지만 훌륭한 검사지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현상을 가장 얼마나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뇌의 어떤 혈관의 문제를 찍는 것을 제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건 MRI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검사예요. 제일 안 좋은 검사는 설문이야. 너 머리가 아픈 것 같니? 그거 갖고 혈관이 막힌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거꾸로 행복은 혈관을 찍어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행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본질이 내가 느끼는 일상의 즐거움의 합이다 그러면 너 얼마나 즐겁니? 자기의 자주 물어봐서 답하게 평가가 하는구나.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근데 그게 일회적인 거는 어떨 때는 내가 원래 해피한데 좀 기분 나쁜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날 재면 하필이면 좀 기분 안 좋은 날이라서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반복적으로 재는 거예요. 오늘, 내일도 재보고, 모레도 재보고. 그래서 평균 값을 구하고, 더 필요하면 심지어 돈이 들지만, 어떤 타겟 퍼슨의 지인들한테도 물어봐요. 너 말순이가 네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해피한 사람인 것 같니? 등등. 그래서 물어보면, 그런 걸 이제 크게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대답하는 자기 보고와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거의 일치해요. 똑같진 않지만. 대체로 일치한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크게 잉여의 정보를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행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심리학에서의 전제는 그 사람 당사자가 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를 리스펙트 하자예요.
내 눈에 보이기에 전문가 눈에 보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물론 우리 신체적인 건강은 얘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진 찍어봤더니 너 암이야. 암이야. 이건 그렇고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안 중요해요. 네. 근데 정신적인 행복감은 엑스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평가예요. 느낌.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용어보다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전문적인 주관적 안녕. 안정감. 주관적이 키예요. 근데 제가 행복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컨셉을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행복 연구를 심리학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기에 미국에 가서 그 선생님 밑에 이제 박사 학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 심리학에서도 처음에는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간 함의점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뭐 경제학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주관적 주관적 안정감. 그러니까 거기서 주관적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게 마음먹기 따라서 보라기보다는 하여간 그게 되게 주관적이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배경 설명 드리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평가하기에 그렇죠. 자기의 기준.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이 나는 가족과의 관계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직장에서는 뭐 맨날 승진도 못해. 괜찮아. 그런데 직장이 중요해. 아니 나 가족이 중요해서 애들이랑 노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해피해. 주관적으로 그게 안녕해.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나는 승진하고 큰 자리가 얻는 게 중요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애들이랑 잘 놀고 다 지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자기는 언해피하다 이거야. 네. 그러면 주변에서 이 자식 뭐 복도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옛날에는 행복이 아니라 비슷한 어떤 용어가 뭐냐면 삶의 질이에요. 예. 삶의 질을 우리 측정하자. 서양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 폭격당했어.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만드는 게 사회를 만드는 게 좋은 거니? 이런 논쟁이 이제 붙으면서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나왔어요. 야, 이게 좋은 도시는 가령 뭐 위생적이어야 되고 또 범죄율도 낮아야 되고 또 뭐 크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의료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의 복지에 필요한 어떤 수치들을 딱 생각을 해서 총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베를린이 베를린 폭격당했으니까 로마가 뭐 가령 뭐 어디보다 되게 높아. 그래서 여기가 더 살기 좋은 도시야. 근데 잠깐만요. 로마 시민 중에서 로마가 뭐 가령 시실리보다 살기 좋다. 그런데 잠깐만요. 나 시실리에 사는데 난 되게 행복해. 우리 뭐 물은 좀 들어오는데 나 해피해. 로마에 사는 친구가 나는 근데 교통비 많고 안 해피해. 옛날에 어떤 삶의 질에 접근해서는 그런 개인의 목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니네가 얘네보다 해피한 거야. 그렇지. 주변 환경이 더 잘 사는 거야. 이게 심리학자들이 이제 반기를 드는 건 넌센스 아니냐 이거야. 주관적 안정감은 다르지 않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달라요. 죄수들도 행복할 수 있다. 있고 생각보다 요즘은 객관적인 조건들, 좋은 큰 집, 소득 이런 것들이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예측력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서적인 경험에 중요한 본질 하나를 자꾸 놓쳐서 그러는데 이건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은 되게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정서라는 거는 되게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되게 반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응을 하면 제대로 돌아가는 정서는 그 사건이 끝나면 원래 원점으로 회귀해서 0이 돼버려야 돼. 사과란다. 사자가 있으면 무서웠어요. 사자가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계속 무서움이 있으면 안 돼요. 다음 사자를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서움이 0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지. 리셋이 돼야 돼. 그렇지. 그래야 다시 또. 리셋을 계속 시키는 게 정서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사자뿐만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어도 이게 계속 리셋이 돼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하냐? 맞는데 3일 있으면 차가 주는 행복은 리셋이 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장기적인 객관적인 조건들은
그것이 변하는 날은 뭔가 감흥을 주지만, 주지만. 이미 다 적응을 했어. 큰 집에 사는 건 이제 나는 내 인생은 집과 나의 인생의 행복은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 적응이 끝나고 속된 말로 약발이 다 끝났어요. 그 약발은 어. 그 무엇이든 비슷해요. 똑같죠. 맛있는 음식, 그렇죠. 멋진 파트너, 멋진 파트너. 사회 뭐 이런 게 다. 똑같진 않죠.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어떤 좋은 사건도 어떤 거는 그 사건으로 딱 매듭이 되는 게 있고 그 사건이 만들어내는 파장 파장이 효과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죠. 당연히 장단기가 복잡한 파장 효과를 진동을 내는 것들은 오래 가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그래, 자식이 속썩이면 한 20년 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특히 그런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좌우하는 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다 그렇지. 계속 영향 줄 수 있는 건 그래 기르는 강아지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야. 사람은 자식이든 부모든 계속 동료든.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령 속을 썩일 때는 계속 창의적으로 속이잖아요. 근데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되죠. 그렇구나. 그럼 그 주관적 안정감은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그런가 싶은 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줘요. 나는 불행하죠.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싶으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면 다양하게 먹잖아요. 1번 나도 저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줬겠지. 그러니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하거나 화를 내지 말자. 또는 뭐 나중에 저놈은 뭐 알아서 벌을 받겠지. 부터 시작해서 왜 저놈 때문에 내가 나의 스트레스를 뭐 자꾸 해야 돼? 나는 내 행복이 중요하지. 무시하자 의도적으로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중화시키려고 노력하면 정말 실제로 중화가 되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마음 먹지 않고 자식 저거 아유 한판 붙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 계속 불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행복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죠. 아. 근원적인 거를 아. 일시적인 아스피린이죠. 말씀드리고는 이런 거죠. 우리가 근원적인 그래. 거는 그래, 맞아. 이런 거지. 뭐 내 시험 공부 때문에 졸리시면 앉아. 할 수 있죠. 근데 너 언제까지 안 잘 거냐? 결국은 당연히 잠이 모자라면 어느 순간에 가갖고 뭐 폭삭 주저앉거나 뭔가 어떤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예시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직장을 옮기는 게 차라리 나아요. 고민하지 말고 이혼하라는 얘기네. 이혼. 그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또 달라요? 모든 이혼이 이게 특정한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좀 이게 그래 인생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모든 것은 득실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하면 무조건 좋나요? 아니. 그렇지. 이혼하면 무조건 좋나요? 아니. 이혼하면 무조건 나쁜가요? 아니. 이 뭐가 있으면 뭐가 손해가 있는데 그런 것에 약간 밸런스가 어떤 경우에 압도적으로 이게 크다는 되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무책임하게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의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하나가 득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손실이 있거나 거꾸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뭘 해도 그래서 유전적인 게 약간 견고하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지네끼리 상쇄되는 효과가 너무 많거든요. 좋은 일, 나쁜 일. 그래갖고 어떤 사건이 가령 이런 것도 사람들의 직관과는 다른데 행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맨날 좋은 일만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에 비해서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나쁜 일도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다니면 맞아, 얼마나 맞아, 나쁜 일도 많이 그죠, 일어나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상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감은 옛날에 다윈이 뭐 이런 기가 막힌 관찰을 해가지고 한 말이 있는데 동물의 쾌는 즐거움은 잘 때를 빼고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아주 정곡을 찌른 말이에요. 왜 식물은 감정이 없는데 동물은 있을까요?
물론 뇌가 클수록 감정이 복잡해지지만 네. 아주 말초적인 수준에서도 뭐 강아지나 애도 좋고 싫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 당연히. 있을까요? 식물은 없는데 왜 동물이 있을까요? 다윈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대상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그 약간 95% 아, 바뀌기도 하지만 예.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식물과 동물의 생존 재생산의 전략이 질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움직일 동자의 동이에요. 네. 식물은 움직임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살구 죽구가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선인장은 가만히 서 있어. 이게 내가 비가 오면 뭐 동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걔네는 광합성을 이 동물은 내가 죽고 사느냐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펀더멘탈한 결정은 앞으로 갈까 도망갈까예요. 네. 앞으로 가냐 도망가냐. 이게 거의 단세포 동물도 그거예요. 그런 애들도 물 속에서 예. 근데 걔네들은 아주 라이프가 심플하지. 그리고 뭐가 있으면 뭐 산이 있으면 도망가고 알카리성이면 앞으로 가. 예. 이렇게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애들은 뇌가 필요 없고 예. 그냥 칩 하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화학적인 것을 해결해요. 그런데 점점 복잡해져.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안 가는 척할지 점점 복잡해서 인간의 경우는 슈퍼 복잡해졌죠. 앞으로 가는 것도 지금 가는 게 아니라 한 20년을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씩 가고 뒤로 갈 거면서 앞으로 가는 척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 역시 휴먼 비잉도 장기적으로는 뭔가 자원이든 사람이든 앞으로 갈까 도망갈까가 결정타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 좀 왜 시작했죠? 식물.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네.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결정을 좌우짓는 거는 어떤 특정한 펀더멘탈한 어떤 것들이 있지 약간의 변화 같은 거로 이게 갑자기 돌이 내가 무관심한 돌이 갑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내가 생각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떤 이게 가변적이지만 이게 아주 근원적인 것들은 생각보다 가변적이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고 네. 그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뭔가 지속적인 행복감을 느끼거나 느끼는 이거는 것은 한계가 사실은 있다. 이게 뭐랄까요? 그거는 자기 기만적인 것이 뭐 오래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죠.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뭐 하여튼 몸이 개운하고 뭐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좋죠. 그거는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되게 행복한데 좋죠.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100%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많은 자극 것 중에 중에 가장 강력한 거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없다. 사람이 또 이런 말씀을 또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생사를 좌우했던 아군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래갖고 사람이 사실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의미를 주지만 인간이 제일 고통스럽게 느끼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인 게 사람이거든요. 서로. 그래서 되게 아주 양가적인 자극이죠. 네. 그랬을 때 사람을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라 양질의 경험을 해주는 사람들을 골라 만나야 돼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이런 즐거움 때문에 만나는 빈도보다 약간 많은 경우에는 좀 수단적인 만남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도움을 받겠지. 그렇지. 네. 이런 식의 만남은 전혀 행복을 안 키죠. 이것은 누적될수록 이거는 나의 어떤 정신적 피로가 될 뿐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아니라 쟤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나한테. 근데 내 중학교 때 이놈은 제가 있으면 맨날 돈 꿔달라고 이러는데 그래도 웃겨. 이런 만남이 사실 많아야 돼요. 나 이제 그런 알았어, 것이지.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시겠죠? 오늘 교수님이 하실 말씀 중에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도 저의 경험에 반추해 보면 저도 외향적이려면 얼마나 외향적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갈 때마다 별로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던 경험도 있고 네. 내가 아는 외향적인 사람도 그 사람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네. 근데 내가 지금 나 느꼈는데 지금 내가 떠올리는 외향적인 사람이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마당발 그렇지. 내지는 뭐 저 자동차 영업사원 예. 내지는 동창회 총무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이 사람들 별로 행복한가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만남이 그 어떤 수단이나 목적을 위한 만남이라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네 마실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수다 떠는 할머니가 최고 행복하다는 거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겹치는 부분이, 근데 그 외향적인 사람의 어떤 뭐랄까 심리적인 본질적 기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오해도 있어요. 예. 그럼 외향적인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뜻은 선생님도 약간 그런 걸 조금 언급하셨지만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건가? 네.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아니고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근원적인 차이는 이게 또 많은 성격의 근원적인 차이예요. 여기서 연유하는 것인데 예. 사람은 우리가 너무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어때요? 심심하고 지루하잖아요. 예. 방 안에 혼자서 그냥 TV 하나 켜주면 1시간 있다가 못 견디잖아요. 어느 적정 수준의 자극이 필요하죠. 예. 그런데 또 어느 수준을 넘으면 투머치가 되죠. 그런데 이 어느 적정 수준이 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한 8, 9개가 필요하고 그게 적정 수준이야. 예. 어떤 친구는 4개, 5개가 있으면 되고 더 많아지면 피곤해져요. 예. 예. 이게 외향성과 내향성의 근원적 차이예요. 그래서 외향적인 친구들은 내향성이 강한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고 즐겁게 느끼는 적정 수준의 자극의 양이 더 많아야 돼요. 아하. 그래서 일상에서 결핍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극의 수가 없죠. 예. 커피부터 3잔 마시고 전화하고 TV 켜고 점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오케이 좋아. 그래서 넘으면 이것도 넘죠. 근데 내향적인 친구들은 이게 밑에 있어요. 조금만 뭐가 되면 꽉 차. 그래서 사람을 더 만나는 거는 약간 좀 더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쉴래. 오해받는 게 뭐냐면, 그래 쟤네들은 이렇게 사람을 안 좋아하나? No. 그게 아니라 자극인데 그래. 가장 훌륭한 인간에게 있어서의 재미난 자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친구들은 그 자극을 약간 적정 옵티멀한 레벨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편리하게 많이 쓰는 자극이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카톡하고 밥 먹자 뭐 하는 게 여기를 올리는 거죠. 근데 이걸 넘으면 걔네도 피곤하지만 피곤한데. 내향적인 애들은 이게 좀 낮은 거예요. 그럼 결국 비유를 하자면 사람은 먹을 때 행복해. 그렇다면 위가 커서 자주 대식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죠?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드린 말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 되게 허탈한 얘기지만 그 어떤 것도 행복을 보장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늘 득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많이 먹어. 그러면 지금 쾌감이 많지만 인간관계가 행복하다면서 인간과 교류할 하는 게. 어느 선까지죠. 네. 그걸 넘게 되면 그게 약간 뭐랄까 우리가 약간 그렇지. 선별 이게 마구 음식을 먹는 게 권장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네가 입맛에 맞고 좋은 음식을 좀 더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리고 많이 먹으면 뭐 쾌감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 설사도 나고 탈을 뭐 일으킬 있을 수 수 있을 있죠. 수도 있듯이 있으나, 항상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는데 그래도 다른 수많은 자극 중에 이런 것들 중에서 인간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브레인이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너에게 우리의 생사를 좌우했던 게 사람이었기 사람과의. 때문에 사람이 제일 즐거움을 이제 주고 등등인데 그게 옛날에 동굴에 살 때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에 나왔던 기사 중에 과학 최첨 당국 미국이 가장 많은 미국인을 죽게 만드는 요인은 뭐냐 하면 1위가 의학적 요인은 암이죠. 네. 2위는 심장병이지만 이 통계를 다시 크게 돌리면 지금 2020년대 지금 비행기를 날리면서 살고 있지만 예. 사망 요인 1위는 사회적 고립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암에 누가 많이 걸리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려요. 암에 걸렸을 때 회복 여부도 혼자 살수록 많이 걸리고 누가 자살을 많이 합니까? 혼자 살수록. 네. 그래서 이 통계를 다시 돌리면 가장 큰 예측 변이는 그 지금 과학 최첨 당국인 미국이나 서양에서도
동굴에 살던 날 똑같아요. 혼자 되는 게 가장 죽음의 예측치예요. 이런 연구도 최근에 나와요. 그 약간 그거 보면서 나는 와우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특히 이 문제 고립이 아주 리스키하다. 이 문제가 극대화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이에요. 최근 논문은 우리가 65세가 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하지 마라 금기시되는 게 몇 가지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금연. 그러면 그다음에 과음하지 마라. 그다음에 먹는 운동 꾸준히 하면서 먹는 거 막 기름진 거 먹지 마라. 이런 세 개를 하잖아요. 예. 세계 그 놀라운 통계를 보면 65세가 지나잖아요. 그럼 이 하지 말라는 세 개를 시컷해 해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안 위험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고립. 고립이 이 세 개를 이겨요. 예. 사망 예측 변이로서 예. 그만큼 이거는 뭐 옛날 선사 시대 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호모사피엔스는 슈퍼 소셜하고 그걸 잘 이용하는 자가 생존하고 또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또 어떤 재생산의 기회도 많아지고 했었기 때문에 네. 자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에 특화된 뇌를 가지고 있고 이것의 결핍 문제를 앓히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뭔가 끊어지고 뭔가 엉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는 항상 업데이트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체크업을 하죠. 그래 그 부분이 잘 되고 있어. 뭔가 우리 보스가 나 인정하는 것 같은데 찌릿 올라가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바보처럼 이거 재밌게 해주는 게 사실 친구죠. 그런 이런 항상.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 특히 사실은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평생 빨아먹는 사탕 같은 게 친구예요. 항상 즐겁게 해주니까. 그러면 근데 주로 이제 할아버지들은 분명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할머니들은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할머니보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오래 사시던데요? 그렇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가? 이야. 어떤 관계 양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꼭 뭐 할아버지하고 살아야 관계가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이런 건 있죠. 그 이웃하고 더 많이 주고받고 혼자 관계를 사는 할아버지들은 이웃하고도 잘 또 안 하시니까.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컷들이 동락적으로 약간 사회성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예. 그 외향적이긴 외향적인데 왜 그런가 몰라. 그래서 약간 특히 낯선 사람과의 관계가 특히 한국 문화가 좀 특히 그렇죠. 우리는 가족만 늘 하지 맞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서먹서먹하고 이게 되게 좀 우리 어색해하는데 네. 그게 특히 연세가 드시면 안 고쳐지죠. 네. 그러면 내 가족들이 떠나면 고립이 더 빨리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성 할머니들은 그게 약간 그런 약간 친화적이고 동료들과의 야. 관계 같은 거를 예. 할머니가 돼서 갑자기 잘 맺는 게 아니라 예. 사회와 과정에서부터 남성에 비해서는 그런 것을 스킬이 더 발달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확률적으로 그런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좀 낮지 않느냐 그렇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렇지. 그 앞에 현대백화점이잖아. 저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스튜디오 나가면 사무실 갔다 하면 많은 분들하고 마주쳐요. 예. 그럼 평소에 언더스탠딩 3프로 TV 많이 보는 분들 2% 알거든요. 예. 아, 진짜 신기하다. 부부가 둘이 걸어오다가 난 그 저분을 봤는데 남편이 아내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2%다 2%. 그게 저 아저씨 2%야. 근데 아내분은 3프로 TV 안 보는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맨날 3프로 TV 보면서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알아. 아, 당신이 그 뭐 좋아한다는 2%야? 라고 하는데 내가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여자분이 내 앞으로 와서 2%님이시라면서요. 우리 남편이 되게 좋아해요. 당신 빨리 와봐. 야, 모르는데 남편은 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쭈삐쭈삐 이러고 있고 나도 뭐 그냥 이러고 있는데 중간에서 저를 모르던 여성분이 와 그렇게 야 이거는 진짜 타고나는 거다 이거는. 근데 다만 그것도 이제 유전적인 성향도 있고 여성은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그 그렇죠. 능력이 네. 더 조금 더 발달해서 발달하기도 하고. 야 그래서 여성 근데 여성은 사회화보다 또 스페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나는 연구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해피한 어떤
집단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뭐 중에 되게 유명한 연구가 카나다의 수녀님 그룹이에요. 네. 그 수녀님들이 그 여러 샘플들 중에서 되게 아까 행복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오는 높게 분들 나온다. 중에 하나가 그런 수녀님들이 좀 행복감이 좀 높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근데 수녀님들도 어쨌든 고립은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도 갈등은 있겠으나 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시고 예. 뭐 그런 것도 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기도 오늘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진짜 많구나 네. 라는 걸 새삼 알게 됐네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혹시 또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라면 그럼 교수님은 이제 행복 전문가인데 그럼 본인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뭐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생각의 회로를 돌린다 또는 이런 습관을 갖는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독특하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행복도를 늘린다 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뭐 독특하다기보다는 저는 우리 교수님이 옛날에 썼던 논문 제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새는 좀 화제가 돼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당신이 지금 선생님 비슷한 질문이죠. 당신은 행복을 공부해가지고 뭐를 새롭게 진짜 알게 됐니? 그렇지. 약간 뭐 머릿속이 아니라 진짜로 그는 그랬을 때 저도 이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무슨 생물학을 했으면 몰랐을 거를 그때 제가 반복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그 논문의 제목인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행복은 즐거움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네. 그냥 막 던지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뭔가 업적을 세우고 무슨 뭐 동상을 만들고 하는 강도, 드라마틱한 일들이 인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쩌면 되게 별거 아닌 시시겁절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는 거거든요. 좋은 일들을. 예. 그게 빈도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강도, 남자가 뭐 이런 거 하나 해야지 약간 한 방이야 있다고 이런 식의 멘탈리티는 예. 사실은 일상의 소소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뭔가 거대한 무엇을 이루는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 과연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연구는 완전히 반대예요. 어라? 그 얘기는 일상의 전략도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경험, 내가 누구랑 만나고 사람 이게 그것의 합이 결국은 행복이지. 그것에 어떤 뭐가 다른 것을 해가지고 누적본이 돼가지고 가끔 뭐 노벨상을 타는 분도 지금 우리 뭐 축하할 일이지만 생겼지만은 예. 노벨상 타고 안 하고 여부가 행복이 아니에요. 그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네, 아니라 그럴 것 같아. 데이터를 보면 그러면 좀 해야 되는 게 많죠. 근데 한국인의 우리의 이제 약간 약점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이렇게 면담도 하고 얘기를 해보면 졸업하는 4학년 이런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교수님 뭐 해가지고 인생 뭐 졸업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심리학과 학생들은 더 많이 그렇죠.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보죠.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너 하고 싶은 거 해. 좋아하는 거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탁 뭔가 막히는 부분이 제가 이런 대답을 많이 들어요. 뭐냐면 약간 그런데요. 점점 교수님 저는 자기가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대요. 다시 말하면 좋아하는 게 작은 게 많아야지 내가 그것들을 깔아놓고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어쩌면 한국 사회의 약간 슬픈 비극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어릴 때 뭐 하면서 네가 뭐를 내가 좋아하고 이런 거를 탐색할 기회가 거의 없고 엄청 바쁘게 학원 다니고 그냥 여기 줄 져가지고 달려. 거기에서는 내가 뭐가 좋고 싫은지를 맛볼 기회도 일상에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즐거움의 어떤 카드가 많아야지 여러 가지를 깔아놓고 다 그걸 내가 깔지는 못하더라도 옵션이 생기는데 한두 장이 있으면 하나가 없어지면 난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상의 많은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아보고 느껴보곤 해봐야 돼. 머리로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찍어서 먹어봐야지 내가 좋은지 좋은지 안 좋은지 알듯이 알지.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아주 사소하지만 좀 감각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뭐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 덕분에 저는 제 친구들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는 유전적으로 해피한 유전자를 태어난 사람은 아닌데
즐겁게 재미있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뭐 스포츠도 저는 그냥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저는 아이스하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난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지금도 약간 스코어를 체크하려면 1시간 걸려요. 미국의 여러 스포츠 중에서 관심 있는 게 하도 많아서 대학 스포츠도 시작하고 대학 풋볼은 이번 주에 누가 어떻게 뭘 해갖고 야구, 축구 제일 좋아하는 건 축구지만 프리미어리그 가면은 뭐 많은 게 즐겁고 저런 것도 즐겁고 뭐 저는 일상에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다 할 거 없으면 차 타고 가. 그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고 주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네요. 다. 그거는 다 사람이랑 하면 더 좋아요. 더 좋지만 그렇지.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사람이랑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사람이 안 붙어요. 알지만. 그렇지. 그리고 그거 약간 만나면 축구 맨날 하면 얘기하고. 저 가. 뭔가 약간 독립적인 모습이 있어야지 역설적으로 어떤 매력을 다른 사람도 느끼는 거지. 모든 거를 밥 혼자 나 혼자 못 먹겠으니까 같이 먹자. 이거는 그래. 한두 번 먹어주지만 사실 사람들은 떠나기가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만의 즐거움을 많이 갖는 것, 개발하고 찾고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일종의 어떤 배움을 얻었다고 할까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중시합니다. 오늘 새로 배운 거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그거 뭐 소개시켜 주셨지만 빈도를 더 늘리기 위해서 행복감에 그렇군. 근데 그런 걸 오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인터뷰의 초기에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느껴서 만족도가 웬만하면 다 높아. 시험 점수 예를 들면 40점 받았으면 어떤 녀석은 나 다음에 또 받으면 자살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얘는 40점이나 받았네 하면서 또 신나게 놀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삶은 항상 그 정도의 삶만 살기 때문에 삶이 발전이 없어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건 그게 행복의 빈도이고 그렇게 해서 100점을 받아봐야 더 행복한 게 아니니까 그 말은 다시 돌아가면 그냥 40점에 만족하는 삶이 행복도의 차원에서는 왔다네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빈도라고 하는 얘기를 좀 펼치면 이게 자꾸 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더 복잡하게 파노라믹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인생의 행복은 한 컷 사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40점 맞았을 때 해피해 그 한 컷 사진을 딱 찍으면 뭐 저 녀석 저러도 행복하구나 행복하겠다 저 인생. 그런데 다음 컷을 동영상을 돌리면 40점 맞고 행복해서 약간 언해피하게 만들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지. 그로 인해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 누적본을 보면 일순간은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누적본을 보면 그렇지 않은 친구에 비해서 그 친구는 100점 못 맞아 그날은 되게 슬프지만 그런 약간 섭섭함, 자신에 대한 약간 서운함 같은 것이 장기적으로는 다른 영역에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보스한테 인정도 받고 친구도 많아지고 하는데 앞에 점수가 행복은 인생은 긴 동영상이다. 한 컷 사진이 아니고 이게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은 성적순이네요 그럼. 그런데 성적은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 뭐 성적 공부 잘하면 나쁜 건 없는데 참을성은 많지 않으시구나 우리 교수님. 아주 참고 있어요. 바보 같은 질문 네 개째 하니까 화를 내시네. 세 개까지는 참으셨는데. 그래 그런 거지 뭐. 아니 저도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하나하나 던지시는 말들이 신기해서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하여튼 좀 정리해 보면 유전적인 게 많이 좌우한다. 그리고 어떤 인위적인 마음가짐으로 행복이 디자인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니다. 그건 그냥 그런 거다. 제가 한마디만 짧게 붙일 수 있다면 유전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어요. 우리 뭐가 유전적이다 그러면 되게 답답해하고 야 그게 아니라 뭐든지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이게 되게 희망을 주고 어떤 희망차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예요. 내가 음악적 재능이 없는데 야 하면 돼. 라는 어떤 기대와 압박을 주변에서 계속 한다. 음악은 노력하기 나름이야. 이건 아니죠. 어느 선을 그건 아니야. 지나면
그 책임을 내가 작곡을 못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그렇지. 이게 약간 넌센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사실은 덜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어느 선을 넘으면 이제 유전적인 걸 무시하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모든 사람은 너나 똑같아. 그리고 노력에 얻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를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저랑 쟤랑은 다르지. 완전히 다르거든. 그래서 어떤 이 우리가 다양성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의 시작은 개인이 본질적으로 쟤는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다르게 생겼는데 그 다르게 생긴 거를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출발점은 유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뭐가 다르다라는 거는 되게 중립적인 메시지고 예.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각 개인의 개별성과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그냥 그래. 립 서비스가 아니라 아 진짜로 좀 아 그래갖고 너는 아니 대학 안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과감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은 그런 어떤 개인의 약간 기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full 뭔가 appreciation 이런 것의 출발이기도 존중, 해요. 다양성 그러니까는 존중. 그렇지. 양면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각자의 경험이겠으나 행복이란 남의 불행을 관찰하면서 내가 그 불행을 회피할 수 있었음을 느끼는 안도감이다. 그런 거. 즉, 그 이제 아까도 다른 사람과 접촉이 많고 외향적이고 왜 그런 곳에서 인간은 행복을 느낄까 생각해 보면 그 접촉이라는 게 뭔가 이게 서로 흥이 맞고 하는 그런 그 쿵짝도 있지만 네. 대체로는 권력자가 권력을 좋아하고 그게 거기서 도파민 나오는 이유가 권력자는 많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월하잖아요. 예. 그 느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깔볼 수 있는 그런 느낌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그 사다리에서 올라서겠다는 모티베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추우면 추위를 느끼듯이. 그런데 그렇지, 있지. 그게 나의 행복의 뭐랄까 메인 고속도로가 돼서는 루징 게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는 거기서 선두 두목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고 99명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곧 그게 일상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타인과의 비교가 나의 행복의 메인이다. 그거는 위너는 아주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한국이 약간 그런 면이 좀 짙어요. 그래서 뭔가 대부분은 이미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뭐 우리가 굶는 것도 아니고 인데도 상대적 박탈감을 자꾸 너무 세게 느끼는 경우에는 이게 좋게 얘기하면 그게 어떤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는 있으나 행복해지는 과정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오해는 성공하면 행복하다. No. 이건 두 개가 많은 경우 반대길로 가요. 근데 우리 맞아요, 자꾸 맞아요. 얘를 하나로 한 패키지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지. 반대로 가는 것. 그리고 행복을 다 선택하자 이게 아니라 성공하겠다, 돈 벌겠다, fine. 그런데 그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다라는 것은 약간 비현실적인 기대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예. 저는 그와 방금 비슷한 고민을 저도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궁금하시지는 않겠지만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하다 보니 가난한 시절에 그랬겠죠. 맨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행복 느낄 게 뭐가 있어. 주변에 행복 느낄 게 없다 보니 남보다 우월한 데서 느끼는 행복이 빈도가 잦아지고 그런 경우가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해서 그쪽으로 몰입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물론 행복이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남보다 앞서서 느끼는 행복을 느끼려면 나의 24시간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돼요. 남들도 그 경쟁하니까 성적이 등수가 올라갈 때 행복을 느끼면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돼. 그러면 하루 종일의 나의 삶을 그걸로만 채웠으니 다른 데서 뭘 행복을 느낄 게 뭐가 있겠어요. 점점 더 여기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1등 해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아닌가. 그랬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요즘은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전 똑같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은 야 너 웹툰 좋아하잖아. 야 너 뭐 등산 좋아하잖아.
근데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거 말고 내가 어떤 뭔가 그 해내고 싶은 어떤 목표 그거를 추구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있는 어떤 그런 분야가 난 아직 없어요. 네. 그런 질문인데 저는 그래서 너 그 인생에서는 그런 게 생기면 뭐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루 종일 거기에 몰두할 수 있으니까 뭔가 마약처럼 거기에 빨려들 수 있으니까 좋긴 한 건데 그런 게 있으면 인생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2% 뭐 저 채팅창에서 혹은 뭐 야 2% 고마워 잘했어 이런 그 좋아요 이런 댓글 좀 보면 저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여기서 이렇게 아양 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따가 가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서 또 칭찬을 들을지 뭐 이런 고민을 하루 종일 하고 사는데 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 8시간씩 하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나 목표가 생기면 네. 그 자체가 좋을 것일 수도 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 좋아하는 게 없는 인생도 진짜 좋은 인생이다. 네. 회사에 갔는데 아무 의욕이 없어요 라면 야 그럼 퇴근하고 나서 네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네. 그리고 회사에서 상사한테 굳이 잘 보이려고 노력 안 해도 되잖아. 네. 회식 안 가도 마음 편하잖아. 인생은 그게 진짜 행복한 거다. 2% 봐라. 여기서 뭔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굳이 아침에 일찍 나오라고 안 해도 일찍 나와. 밤에 늦게 가라고 해도 안 해도 늦게 가. 하루 종일 이것만 해. 네. 행복해 보이냐? 뭐 이제 이런 뭐 그런 생각을 하다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말이 고픈가 봐요. 역시 인간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행복을 느끼나 봐. 근데 교수님이 그런 행복에 대한 약간의 가르침과 약간의 그 편견을 깨주시니까 그러네요. 아마 이 프로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네요. 맞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네. 그러니 어떤 것이 행복을 이루는 길인지 그것도 참 모호한 답인데 꼭 생각을 해볼 만하네요. 서운국 교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책으로 읽고 싶으면 다행히 최근에 책을 쓰셨습니다. 행복의 기원. 네. The Origin of Happiness입니까 그거? 제가 뭐 흉내를 냈어요. 다윈의 종의 기원을. 종의 그렇게 모티브로. 해서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을 쓰셨고요. 예스24나 교보문고 알라딘 모두 19,800원에 무료 배송이네. 네. 사실 이런 책은 사서 봐야 돼. 이게 다른 책이야 그냥 몰라도 되지만 네. 이런 것에서 뭔가 내가 행복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네. 그 다음에 인생의 이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ROI 잘 나오는 책이 이런 책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100번 지나가실 말씀. 네. 되게 연세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이 한정된 시간에 못 설명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행복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더스탠딩 출연한 분 중에 져서 없는 분들이 없을 만큼 언더스탠딩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2%가 이렇게 열심히 책 칭찬하고 추천하는 경우가 뭐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네. 저도 안 읽어봤지만 대체로 이런 책들에서 얻는 게 많다. 그리고 읽고 나서 별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싶으면 예스24나 알라딘의 중고책으로 파시면 뭐 나름 꽤 쳐줘요. 이런 거 인기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